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안찬일입니다. 오늘 날씨도 상당히 굿고,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렇게 많이 오셨고, 제가 여러분한테 무슨 강의를 한다기보다 오히려 여러분한테 배워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소구 차관님도 와 계시고, 여러분이 다 정부와 학계, 각종 분야에서 프로페서로 일하셨는데, 제가 여기 이렇게 불려오게 된 건 아마 북한에서 제가 살아봤기 때문에 또 현재도 북한 얘기를 방송이나 언론에서 나와서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저를 불러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한 60분 정도 강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좀 쉬시든지 아니면 연이어서 질문을 받고 짧은 시간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님께서 저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소개를 해 주셨는데, 거기서 하나 조금 잘못된 것은 저를 명예박사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명예박사는 아니고, 여기 와서 대학교 1학년부터 14년을 공부하고 겨우 박사학위 받았고, 바로 이 교육대학에서 3년을 강의를 했습니다. 이 서울교대 대학과 대학원에서 3년 강의를 했고, 그 외에 또 많은 중앙대학, 서강대학에서 강의를 했고, 어떤 분이 진짜 박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여러분을 좀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대한민국 1호 박사라는 타이틀로 지난 광복 70주년 때 대한민국 1호가 다 규정되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도 대한민국 1호가 한 절반은 되실 것 같은데, 1호 대장 백선엽, 무슨 군번 1호, 무슨 이형근 씨, 이런 분인데, 대한민국 탈북 1호 박사는 제가 안찬일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97년에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제가 지금 탈북민이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3만 명 시대거든요. 근데 탈북민이 몇 명이, 제가 97년 8월 22일 날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 후에 몇 분이 받았냐면은 거의 19명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받았죠? 근데 이분들이 어디 가서 소개할 때는 다 1호 박사입니다. 뭔가 여성 1호 박사, 북한학 1호 박사. 그러니까 1호가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꼭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절대 유사상표에 속지 마시고, 진짜 탈북 1호 박사는 저 안찬일이다. 왜? 대한민국 1호 박사에 올라가 있으니까. 근데 이것도 여담입니다. 사실 제가 휴전선 넘어올 때 동기도 이제 군복무를 한 9년 이상 하고,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을 추천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군에 계속 있는 게 목적이지, 김일성 종합대학을, 우리 대한민국을 이제 북한의 김일성 종합대학을 서울대학처럼 착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단 말이죠. 북한에서, 물론 요즘 대학값이 북한의 몸값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학이. 과학기술제 김정은이가 등장해서 강조하니까 대학이 좀 올라가지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북한에서는 대학 가는 것보다 군에 입대해서 이렇게 정치군관이 돼서 영웅이 되는 게 최고의 승진 케이스로, 신분 상승 케이스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대학을 가라는 추천을 받고, 이제 싫다, 가라, 말라 하다 이제 싸우다가 넘어오게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휴전선으로 넘어오는 것은 거의 휴전선 철책 38선을 넘는 데는 그냥 1시간 반 정도면 충분히 넘습니다. 넘어오는데 시간 걸릴 거 없습니다. 지뢰밭이 있고 이렇지만, 그 지뢰라는 건 재수가 좋으면 안 밟고, 재수가 없으면 밟는 거고, 또 밟았다 하면 발목이 날아가니까, 그래서 이제 총을 꼭 가져와야 되는 것이, 총을 들고 오다가는 나를 따라오는 내 후배들을 쏴야 되는 목적도 있지만, 내가 만약에 지뢰를 밟았다 그러면 오도 가도 못하니까, 지혈은 자기가 충분히 하기 때문에 피는 멈춥니다. 지뢰 밟으면 피는 멈추지만 오도 가도 할 수 없고 잡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자살을 해야 되니까 대체로 휴전선을 넘어오는 사람들은 총을 가지고 오는데, 그것도 GP에 근무하던 저로서는 총을 가져오는데 여러 가지로 유리하고, 최근에 통일부에서 여러분이 하는 거 들으셨죠? 북한의 고위 정보를 가져오면 100만 불, 10억 준다. 또 전투기 한 대도 약 10억. 근데 또 하나 주목되는 게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AK 소총을 한정 가져오면은
과거엔 1,000만 원을 줬는데 지금은 5천만 원을 준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아마 휴전선에 그게 우리 지금 확성기 방송으로 삐라로 자꾸 날아가고 있는데 북한군이 아마 총을 들고 와도 그 한 종만 가지고 오지 않고 한 두세 종 메고 오지 않겠는가. 왜냐면 그 아까 보통 한 종이 3.5kg인데 그 한 종 매면 그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 종 가져오면 5천만 원이지만 속종을 가져오면 1억 5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총 들고 오게 그렇게 우리가 유인책을 쓰는 것이 상당히 북한 붕괴를 앞당기고 저는 통일에도 앞당긴다고 할 때 통일부에서 아주 기발한 발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탈북민이 쭉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지난해 11월 11일 날, 그 날짜도 아주 미묘합니다. 11월 11일 날 3만 5명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3만 명이 딱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 달에 한 뭐 몇십 명씩 들어오니까 벌써 한 3만 한 500명은 되지 않았겠는가. 근데 올해 상반기에 그 탈북 숫자를 보니까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8%가 감소했습니다. 줄어들었다는 거죠. 물론 김정은이 집권하고 지금 5, 6년째 탈북자는 계속 줄어들었지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전 시기보다 줄어드는데 그것은 북한이 국경 봉쇄를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넘어오는 사람도 적고 또 넘어온 사람들이 여기 와서 자기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는데 뭐 오라 그런 것보다는 돈 좀 붙여줄 테니까 거기서 먹고 살아. 그게 더 편해.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탈북의 어떤 유출 요인, 거기서 또 나는 유출 요인과 우리가 이제 끌어당길 수 있는 유인 요인이 뭔가 그 상승작용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지식을, 정보를 가져오면 100만 불을 준다. 혹은 뭐 아까 보충 하나 가져와도 5천만 원 준다. 이런 게 조금 더 일찍 나왔더라면은 좀 숫자가 늘어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는 이 사진은 이제 김정일이, 여기 살아있는 사람이 몇 사람 없습니다. 김정일이. 이건 이제 지난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암살당한 김정남이. 이건 또 97년 2월에 분당 아파트에서 또 저격당한 이한영이. 근데 나머지 송혜랑이, 이 송혜랑이 누굽니까? 김정일이의 초형이죠. 송혜림이가 와이프였으니까. 이남옥이, 그 딸입니다. 이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만 남기고 이 세 사람은 이미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늙어서 죽고 69세. 얘는 얼마 전에 암살당하고 얘도 뭐 분당에서 암살당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암살당하지 않았더라면 이 친구도 이 사람들도 서울에 충분히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암살당한 것은 이 본인에게도 안타까운 일이고 대한민국의 치안 상태로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쨌든 이 친구도 북한의 최순호라고 하는 순호조, 이 노동당 그 당시 사회문화부, 지금 225국입니다만 그 베테랑 공작원이 와서 죽였습니다. 죽였는데 우리 쪽에서는 뭐 또 좀 반대쪽에서는 뭐 민변이나 이런 데서는 그게 진짜 북한이 와서 죽였느냐 말았느냐 이렇게 논란이 많았지만 그 뒤에 이제 그 최정남이라고 하는 부부간첩이 내려왔죠. 부부간첩이 내려왔는데 이 친구가 지금 고등학교 후배였습니다. 만나서 아주 친하게 지금도 지내고 있는데 그 친구가 와이프가 둘이 내려왔는데 체포를 했습니다. 국정원에서 체포했는데 그 와이프는 강아무개라고 아주 독한 여자다 보니까 이 음부에다가 독약을 감췄다 그걸 먹고 자살해 버렸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자살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국방부에서 사무관으로 잘 근무하고 있는데 또 서울 여자 만나가지고 아들도 낳고 또 잘 살고 있습니다. 술 먹다가 어찌다 당신 자네 그 와이프 첫 번째 와이프 너무 독해 이런 말하면 아주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해가지고 싸움이 날라 그러는데 그만큼 이제 그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많지만 여기 이 중국 대사관을 통해서 이렇게 이게 이제 북한 대사관이겠죠 중국 우리 대한민국 대사관 거기로 이제 탈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은 3만 명 시대가 넘어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김정남의 암살에 대해서는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것도 이제 말레이시아 당국이 최근에 북한과 이렇게 우야무야 넘어가고 단교도 하지 않고 우리는 사실 단교를 하고 미국이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을 지정함으로써 뭔가 북한을 좀 코너에 몰아야 되는데 말레이시아가 아마 북한과 이렇게 협상하는 과정에서 뭐 재선 문제, 지금 현 내각의 총선이 곧 있으니까 그런 데 대한 전략적 계산에 따라서
지금 김정남 암살은 조금 묻히지 않는가 하는 그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발표에 우리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노동당 연락부나 정찰총국이 아니라 국가보위부와 외무성이 주도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레이시아 당국이 발표를 우리가 인용했을 뿐이고 실제로 이 사람들은 정찰총국이나 통일전선부의 베테랑 공작원들이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북한이 해외에서 한 공작치고 김현이라든지 칼기폭파범만 보더라도 그 노하우라든지 전통은 노동당의 통일전선부, 그 사회문화부 이제 225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베테랑 공작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외무성은 서포트는 할 수 있어도 또 국가보위성이라는 게 우리 국정원과 같은 정보기관인데 걔들은 그것이 북한 내나 밖에서 이제 반탐의 기본 목적이고 김일성의 존엄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지 테러 공작을 수행할 만큼 베테랑 공작원들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김한솔이 이제 그 천리마 민방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의도가 있지만 중국 정부가 제가 볼 땐 북한에 대한 하나의 보복 조치로서 나온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이 김한솔이 마카오에 있는데 그걸 무사히 제3국으로 빠져나가도록끔 중국이 협조했다는 것은 뭔가 북한에 대한 불만을 당신들이 장성택 친중파도 제거하고 이제 김한솔, 김정남도 자기네 친중파인데 김정남도 죽이고 이제 김한솔은 과감하게 빼돌림으로써 북한에 보복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친구가 이제 김한솔, 김정남의 맏아들, 올해 22세의 김한솔인데, 이 친구는 이제 영어, 또 프랑스어, 중국어, 여러 가지 외국어를 잘하고, 그래서, 아마 중국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김정남도 김정은과 후계자 자리를 놓고 싸웠다고 하지만 사실 이미 2001년에 그 도미니카 여권을 가지고 일본 나리타 공항에 입국할 때 이미 김정남은 링에서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친구가 비록 젊었지만 뭐 그래 젊어봤자 김정은이하고 현 집권자하고 10살 차이밖에 안 납니다. 거기다 외국어도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국은 이 친구를 보호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여성들은 이제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이 사진은 이제 여러분이 그 책자를 널리 공개하시면 안 되고 이 사진은 이제 비공개 사진인데 지난해 4월 닝보에서 탈출해서 한 명의 남자 지배인과 같이 대한민국으로 망명해온 북한 해외 식당 여종업원들입니다. 이 여성들이 이번 3월 1일 날 100%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아마 이 서울교대에도 아마 한 명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처음에 올 때 이 사진과 지금 사진은 180도 바뀌었기 때문에 이 머리 스타일에서부터 장한 이 모양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이 변신하기가 더 쉬운데 변신을 했고 이 중에 이제 한 명이 여러분들의 이 사람들이 북한에서 도대체 어느 레벨이냐 귀족층이냐 고위 간부의 자녀냐 근데 북한은 해외 유학을 보내거나 해외 식당 종업원 내보낼 때 절대 북한 정권의 차관급 이상 고위층 자녀는 절대 안 내보냅니다. 다 그 밑에 좀 중간 간부층에서 내보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역시 높은 간부 자녀는 아니다. 다만 이 12명 중에 북한의 이제 최고의 인민 배우인 최삼숙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이미자 정도 되는 그런 정상의 가수의 딸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보면 북한에서 인민배우의 대우는 우리 거기서 장관급에 준하는 대우를 합니다. 승용차 나오고 뭐 공급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거 보면 북한에서 비교적 그래도 힘쓰는 사람들이 해외 식당에 나갈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태영호 공사로 말할 것 같으면은 영국 대사관에 말하자면 그 공사로서 두 번째였지만 그 대사관의 당 비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지위가 높고 파워풀한 위치에 있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뭐 서울시 하면 서울시 시장에 버금가는 간부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평양시 하면 평양시 인민위원장이 그 제일 높아야 되는데 평양시당 책임비서가 제일 높습니다.
평양시 인민위원장은 평양시 당 책임비서에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사관에 현 학봉 대사가 있지만 이 당 비서가 있기 때문에 당 생활이 총회가 열리면 그 사람도 당원이고 이 사람이 비서가 되는 겁니다. 특히 이 사람 부인은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빨치산의 핵심 그 멤버였던 오백룡 대장의 그 가족이기 때문에 이 사람 와이프가 그런 면에서는 빨치산 세대의 탈북이 시작됐다. 이런 측면에서 탈북 역사에는 하나의 획기적인 계기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월, 2015년에 이제 북한이 지뢰 도발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죠. 그러다가 이제 김양건, 황병서가 내려와서 제발 좀 방송 좀 그만해 주십시오 해서 우리가 그만뒀습니다. 뭔가 협상을 하고. 그러다가 다시 이게 지난해 1월 6일 날 북한이 4차 핵실험하면서 우리가 다시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고 현재 확성기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숫자가 우리 거의 스피커의 숫자는 48개입니다. 근데 이것은 항상 48개를 다 스위치를 넣지는 않습니다. 넣으면 이게 너무 소리가 세서 오히려 북한 쪽에서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그 DMZ에 9년간 근무하면서 이 확성기 방송을 너무나 많이 들었는데 이게 밤에 심야에 옆에 근무 서는 사람하고 얘기를 못할 정도로 이 소리가 셉니다. 이 앞에 풀대가 있으면은 이게 우왕 하고 나올 때는 이 풀대가 그냥 쫙 자빠질 정도로 이게 소리가 셉니다. 근데 북한군이가 제가 근무하던 GP 옆에 GP인데 이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입니다. 이게 숫자가 몇 개냐면은 50개입니다. 그러니까 걔들은 꼭 우리보다 뭔가 좀 많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48개니까 얘들은 딱 50개. 여러분 DMZ 그 대성동 마을에 가보셨죠? 북한의 인건비가 훨씬 높지 않습니까? 원래 뭐 비슷했답니다. 그러다 이제 올릴래기 경쟁을 하다가 우리가 올리면 또 걔들 더 높이고 우리가 더 높이면 또 걔들 두고 그러다 이제 우리가 에라 이거 뭐 소모적인 경쟁 뭐 하냐 우리가 이제 그만뒀답니다. 그러니까 북한 쪽에서는 우리가 이겼다 하고 아마 만세를 불렀을 텐데 사실 그 높고 클수록 그것도 내려서 또 빨래도 해야지 또 꿰지면 꿰매기도 해야지 그 높을수록 소모적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만뒀는데 이 북한의 특징은 우리는 확성기 방송을 국방부에서 요 삼각지에서 제작해서 바로 쏩니다. 근데 북한은 요 한 3km 후방에 요 뒤에 이제 요군 한 개 소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총참모부 족공국 소속이고 군단 족공부 사단 족공과가 있는데 족과의 공작을 하는 부서를 족공과라 그럽니다. 거기에 소속된 요군 한 개 소대가 이제 여기 나와서 직접 쏩니다. 직접 쏘니까 얘들이 이제 요군이 한 30명 되는데 가끔 이 GP 안에는 북한 요군이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GP도 아마 요군은 못 들어가게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 방송이 있으니까 방송은 매 GP에 있는 건 아니죠. 높은 산에 적군이 잘 들을 수 있는 데만 있는 게 이 확성기 방송입니다. 근데 이 GP, 여자 아나운서들이 다 군복 입었죠. 하사, 중사, 상사인데 얘들이 여기 가끔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방송이 어떻게 나가느냐 모니터링하고 또 국군 쪽에서 쏘는 방송도 모니터링 해야 우리가 이럴 땐 이렇게 격조를 뭐 놀리고 내뼈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나올 때는 꼭 치마를 입지 않고 전투복인 바지를 입게 돼 있단 말이죠. 한 번은 여군이 5명 또 예정대로 나왔는데 보니까 말하자면 어떤 군인이 봤는데 이거 왜 치마를 바지 한 명이죠. 그죠? 한 명이 치마를 입고 나왔답니다. 그래가지고 마침 그 집회에 있던 개가 그 여군의 그 다리를 이제 넓져도 물어버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지만 입고 나올 때는 안 물었는데 이 치마를 입고 나오니까 그 개가 물어버렸다. 그러니까 뭐 사단장한테서 전화가 내려오고 그 여군이라는 게 원래 그 화장품도 줘야지 무슨 맨스 할 때 뭣도 줘야지 해서 남자군인 10명 먹이는 것만큼 여군 하나 먹인다. 북한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작년부터 북한도 이제 여군 의무복무제가 됐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처럼 뭐 그렇게 다 가게 할지 아니면 북한의 이제 병력 자원이 다 고갈돼 가고 있는 겁니다. 군인들이 이제 체격이 작고 영양실조에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군을 많이 뽑는 문화인데 현재 북한이 대남 방송의 성능은 우리 거에 비하면 뭐 이게 너무너무 형편이 없습니다.
자, 이 장면은 지난 해 12월에 열린 초급당 비서대회. 노동당이 창당된 이래 세포 비서대회는 있었지만 초급당 비서대회는 처음 열렸습니다. 초급당 위원장 대회죠. 근데 여러분이 이 장면을 보시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이게 중국 공산당의 그 당 행사같이 딱 보이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이런 모형을 안 했는데 제가 봐선 뭐 김일성, 김정일이만 없애버리면 이게 중국 공산당의 무슨 딱 그 프로파간다 형식 같아서 저도 왜 북한 노동당이 이런 메시지를 보냈느냐. 뭐 북한이 뭐 핵무기만 가지면 중국식 개혁개방을 도입한다는 설도 있지만 그런 아마 뉘앙스로 받아들여야 될지. 어쨌든 이 외형적인 건 이게 다 연출하는 건 현재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 부부장 김여정이가 다 연출을 하고 있으니까 잠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 권력의 몇 가지 움직임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많은 숙청이 있고 공포정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김정일의 마지막 부인이자 김정은의 마지막 어머니격인 김옥이 작년에 이제 숙청이 됐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기가 뭐 잘못해서 숙청된 게 아니라 동생이 김균이라고 김일성 종합대학 제1부총장입니다. 제1부총장인데 술을 먹고 말에 실수를 했답니다. 그 친구가. 우리 누나는 김정일 장군님의 마지막 부인이고 김정은 원수의 어머니시다. 이런 말을 했죠. 북한에서 그런 말하고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생이 숙청되는 바람에 이 여자도 숙청이 됐는데 이 여자가 그래도 2013년에 데니스 로드먼을 안내해간 에이전트가 말하는데 그때 이 여자가 그 데니스 로드먼을 환영하는 파티에서 캡틴을 하고 있더랍니다. 매니저를. 그런 거 보면 김정은이가 그래도 마지막 어머니고 자기 아버지 중풍 맞았을 때 잘 돌봐줬으니까 아마 지켜준 모양인데 이제 그 소모품으로서 버렸고 또 하나는 이제 김원홍 국가보위상. 지금 북한이 올해 그 국가안전보위부를 국가보위성으로 바꾸고 이것은 이제 우리 국정원과 같은 부서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국정원은 무기는 휴대하지만 군복은 안 입죠. 근데 북한은 이 국가보위성이 무기도 휴대하고 군복도 입습니다. 이 복장은 육군 복장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이 김원홍이 이게 국가보위성이라는 게 1973년 5월에 창설됐습니다. 그때 창설돼서 1대 부장 김병하가 자살하고 2대 부장 이진수가 황해도 내려갔다 밤나무 가스 먹고 죽고 그러니까 1대, 2대만 부장을 임명하고 3대부터는 부장을 임명하지 못했습니다. 왜? 부장을 임명하니까 이게 너무 무소불위의 권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3대부터는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바로 이 사람을 3대에 임명한 겁니다. 그동안 한 20여 년 가까이 제1부부장 제도를 두고 국가보위성을 운영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관이라는 것은 북한의 모든 간부들 도청하고 뭐 녹음하고 이 초용하고 이런 걸 다 하거든요. 이 사람도 사실은 장성택을 초용하는데 그 행동대장이었습니다. 근데 장성택은 노동당 이 장성택의 사진이 나옵니다만 이 장성택은 노동당 행정부장이면 그 산하에 국가보위성과 인민보안성, 경찰청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직성상관을 처형하는데 이 사람이 앞장섰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그래도 지금 대장에서 별이 3개 날아가고 하나 남아서 소장이 돼서 혁명화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충분 조건이 뭔가 있냐면 김정일이가 뇌졸중으로 2008년에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김정은이가 그 대안으로 떠올랐고 그래서 이제 가정교사를 시킨 게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 북한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이 조직부국장 자리는 얼마나 높은 자리냐면은 지금 평양시당 책임비서, 평양시장격인 평양시당 책임비서 김수길이가 바로 그 조직부국장 하다가 그 평양시당 책임비서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직부국장에 있을 때 그 옆에 방을 하나 내서 김정은을 거기 출근시키면서 이 사람에게 정치를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최초로 2009년에 김정은이 주석단이 아닌 밑에 앉았을 때 그 좌우측에 누가 앉았습니까? 바로 우측엔 이 사람이 앉았고 좌측에는 현철의 대장이 앉았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가정교사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두 번째 움직임은 이제 빨치산 계열들이 김정은에 의해서 많이 숙청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 오진우 원수는 북한 빨치산 중에서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린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 아들 오일종, 노동당 민방위 부장이 상장에서 중장으로 강등되고 또 이 오백룡 대장의 아들 오금철 현 부총참모장이 대장에서 중장으로 강등되고 이 사람 동생 오철산 중장은 또 소장으로 강등되고 이렇게 빨치산들을 김정은이가 내치고 있는 겁니다. 김정일은 자기가 빨치산을 등에 업고 정권을 잡았지만 이제 와서 김정은은 나는 너희들 신세진 거 하나도 없어. 너희들 가 쉬라. 이게 권력의 순환이라는 측면에서는 순기능이지만은 거의 북한군의 군단장, 사단장, 연대장 이런 지휘관급은 이 빨치산 2, 3세가 다 장악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김정은이 지금 뭔가 쿠데타를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쿠데타가 일어나서 정권이 무너지면 뭐 좋은 일이지만 근데 바로 이 오백룡 대장은 빨치산 때 뭐 연대장까지 했다는 이 대장은 아까 그 태영호 공사에게는 장인뻘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이게 또 최근에 열린 무슨 행사가 아니라 조선혁명박물관을 싹 리모델링하고 거기 조선혁명박물관이라는 건 만수대 그 김일성, 김정일 동상 뒤에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 이제 기념 촬영을 하는데 이건 강사들이고 이건 이 여자는 여기 담당 간호사입니다. 이 정도면 이제 계급이 한 대위 정도 되는데 항상 사복을 하고 이 여자가 누구냐 하면은 황순이라고 이 혁명박물관 관장인데 뭐 사실 출근도 못하죠. 이 노인네가 96세인가 됐는데 오늘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좀 어떻게 백그라운드를 보면은 6.25 때 이제 북한이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맨 앞에 105 탱크 여단이 있었습니다. 그 여단장이 김일성의 빨치산 전우였던 유경수였습니다. 유경수. 그 사람이 이제 56년도에 그 사냥하다가 제총에 맞아 죽었는데 그런 사람이 살아있었더라면 아마 오진우 같은 건 무력부장도 못 해먹었습니다. 그런 유능한 사람이 며칠 있다가 이제 6.25 때 김책, 강건, 유경수, 최충국 이런 빨치산의 맹장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사람의 마누라인데 아직까지 살아서 그래서 지금 황순이, 김철만 뭐 몇몇 지금 그 빨치산들이 살아있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나이로 보면은 뭐 벌써 돌아갔어야 될 텐데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사는지 참 희한한 일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북한이 최근에 난수방송을 20차례를 넘게 지난해 4월부터 난수방송을 20차례 넘게 하는데 이것은 대남 공작의 활성화라고 볼 수 있고 여기 이제 윤동철 225국 바로 이제 그 225국을 또 문화교류국으로 또 명칭을 살짝 바꿨습니다. 그래서 남북대화와 남북관계를 고려해서 노동당 통전부 안에다가 문화교류국 225국인데 이걸 둬가지고 이 사람은 1990년대 대한민국에 4차례 이상 침투했던 베테랑 공작원입니다. 이런 사람을 이 총수에 앉혔다는 것은 뭔가 대남 공작에서 뭔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흔들어 보려는 의지가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대비를 잘해야 되리라고 보고 이 사진은 이제 김정은이가 지난해 이 백령도 이남 백령도가 아니고 38도선 이남에 몇 차례 내려왔습니다. 여기 보면 누굽니까 저희 총참모장 하다가 물러났다가 지금 제1부총참모장으로 올라왔고 여기 이제 이명수 차수 총참모장으로 지금 임명이 돼 있고 여기는 이제 김성호 제4군단장 이런 작전 지휘관들만 데리고 최전방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과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 상장, 차수, 중장한테 어떻게 들리려는지 이게 군복도 안 입어본 사람이 뭔가 지도를 놓고 말하는데 난 이 사람들을 속으로는 좀 코웃음 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는 이제 북한의 로켓, 핵무기를 개발하는 전 현직 최고 컨트롤 타워의 8명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현직이고 이 사람들은 물러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이제 김춘섭 이 군수 담당 비서였는데
지금 이 군수 담당 비서가 아마 이만갑이 그 평안도당 책임 비서하던 사람이 올라왔고 사진을 못 바꿨는데 홍승칠 노동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이 사람은 조춘영 제2경제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엔 전직 누굽니까? 전병호 비서, 황장엽 선생님하고 제일 친했던 분, 박도춘, 이 사람이 지금 군수공업부장을 하고 있는지 물러나섰는데 계속 김정은이 곁에 붙어 다니고, 주규창 전 군수공업부장, 백세봉 전 제2경제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여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이 전병호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물론 3년 전에 죽었습니다. 해방 직후에 김일성이가 블라디보스톡에서 소련 군함 부가초포를 타고 원산으로 들어와서 평양으로 올라와서 소련 군에서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지도자가 되니까 경호 부대가 필요해서 경호 부대를 조직했는데, 그래서 경호원들을 모집했습니다. 공개 모집했는데 이 사람도 거기에 경호원으로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일성 주변에는 북한 권력의 정상에는 연영묵 총리라든지 그 다음에 강성산 총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김일성 그 경호원 출신들입니다. 물론 오래 한 건 아니고 잠깐 하다 유학도 갔다 오고, 이 사람도 유학 갔다 왔는데 사실 이 사람은 소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경호원에 뽑혔단 말이죠. 근데 경호원을 뽑을 때 그 조건이 있었는데 몇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무조건 장가를 가지 않은 미혼이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도 그 서류에 미혼이라고 써내서 경호원이 돼가지고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경호 부대로 한 24살 난 파란 처녀가 갓난아기를 하나 얻고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보초가 당신 누구요? 그랬더니 내가 여기 근무하는 전병호라는 사람의 마누라인데 면회 왔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거짓말한 게 이제 들통이 나버린 거죠. 그 김일성한테 보고되니까 김일성이가 이 사람을 불러서 자네 나한테는 총각이라고 그러고 들어왔는데 거짓말했으니까 옷 벗고 내려가라, 그렇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무릎을 딱 꿇고 저는 내려가면 농사를 지어야 되고 난 정말 장군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그랬는데, 김일성이가 아니 너는 권총을 차고 나하고 늘 같이 다니는데 네가 나한테 속였듯이 언젠간 나를 향해서 권총을 돌려댈지 누가 아느냐, 내려가라. 그래서 이 사람이 아이고 이거 통하지 않는구나, 그래가지고 김일성 방에서 나와가지고 내려간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김일성의 첫 번째 마누라인 그 김정숙을 찾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숙은 함경북도 회령 출신인데 여자가 키가 자그마하고 새카맣고 그렇게 좀 인물이 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김정숙이가 그 김일성 와이프가 된 다음부터는 어떻게 북한에서 그 김정일이가 조작했는지 회령 여자들은 미인이다, 회령 미인. 원래 북한에는 강계 미인이라는 말은 있어도 회령 미인이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근데 또 이상하게도 이 회령에서 탈북해 온 여성들을 보면은 이 탈북자의 한 70%가 함경도 지역에서 왔고 또 거기에 여성들이 한 70%입니다. 근데 회령에서 온 여자들이 또 다 이쁜 겁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아마 북한이 그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뻐진 건지, 어쨌든 그 여자한테 찾아가서 자처지종을 말하니까 그 여자가 그래 갑시다 그리고 김일성한테 데리고 가서 이 사람 계속 쓰세요 하니까 김일성이가 그럽시다 하고 썼답니다. 그래서 저렇게 대장까지 올라갔는데, 사실 그 김정숙이라는 여자는 북한의 선전 책자에 보면은 빨치산 할 때 김일성이 뭐 내복도 겨울에 빨아서 자기가 입어석을 말려서 뭐 입히고 뭐 별의별 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문맹자란 말이죠. 근데 뭐 빨치산들이 대부분 그때 다 공부한 사람이 거의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일성을 만나서 소련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게 됐고, 근데 또 그 해방될 때 김일성과 같이 안 나오고 이 여자는 살짝 청진 그쪽으로 해서 또 이제 나왔고, 뭐 그런 얘기는 어쨌든 길게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이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줄은 좀 잘 서고 봐야 된다. 그때 아마 쫓겨났더라면 내가 농사나 지을 사람이 북한 권력에 그래도 대장까지 올라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
여러분은 아마 북한에서 이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이나 왜 암살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또 왜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나, 이런 데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서 왜 암살이 일어날 수 없는가, 이 김정은의 경호 체계인데 1선, 2선, 3선. 근데 사실은 이 1선 안에 20m 권총의 유효 사거리를 넘지 않는 범위에는 또 노동당 6초사나 신의 부대가 또 지킵니다. 최근에 보면 기관단총까지 메고 서고, 또 지난 2014년 아시안 게임 때 황병서 최용해가 내려온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때 그 사람들이 왜 내려왔는가? 제가 그 주장을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데, 여기 이제 북한으로 넘어가는 삐라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삐라 하면은 그냥 종이장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 2014년 8월에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북한으로 넘어가는 삐라입니다. 플라스틱도 그대로고 삐라도 그대로고 이렇게 1달러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제목이 삐라의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경애하는 김정인 동지를 3대 후계자로 정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런 제목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탈북자들이, 이게 이제 70년대 북한이 우리한테 쓰던 모략 심리전을 모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내용을 길게 한 10여 장으로 만들어 놨지만, 한마디로 김정은은, 이 사람은 백두혈통이 아니라 어머니가 북송교포의 무용수니까 후지산 혈통이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어땠겠습니까? 이게 날아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상당히 격렬하게 반응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15년에는 북한 이군단장이 이제 고사기관총을 막 삐라가 날아가는데 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북한 전체 주민들에게 알려질 경우 김정은 정권은 사실 존재를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멈추게 하겠다고 그 당시 황병서, 최용해, 김양건 세 사람이 김정은의 전용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우리 청와대 안보실장인 김관진 실장을 만나서 이거 좀 제발 좀 뿌리지 말아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돌아간 다음에도 뭐 대충 그렇게 해봅시다 하고 돌려보냈지만, 그 다음에도 지금도 이 삐라는 1탄, 2탄, 지금 이건 1탄인데 2탄도 나와서 계속 날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나온 김에 이런 삐라는 북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내용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1달러가 여기 들어있지 않습니까? 1달러가 들어있는데, 북한에서 1달러는, 우리는 아마 여러분이 1달러면 동남아나 어디 여행 가셔서 아침에 호텔에 베개에다 놓고 나오시는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북한에서 1달러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냐면은, 이게 북한 돈 5,000원입니다. 제일 큰 돈입니다. 일반 사회에서 교장 선생님이 한 달 월급입니다. 북한에서 대대장의 중자의 한 달 월급입니다. 북한에서 웬만한 대학 교수도 4,000원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과 더 받죠. 대학 교수보다 북한은 교장 선생님이 더 받습니다. 근데 이게 달러로 계산하면 이 5,000원이 얼마가 되냐면은, 이 북한 돈 5,000원에다가 노동자 월급을 얹혀서, 그럼 8,000원이 되죠. 그다 300원을 더 얹혀야 8,300원과 1달러가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북한에서 1달러의 위력이 세냐. 물론 국정가격에는 이게 북한 돈 200원입니다. 그러나 국정가격은 북한에서 지금 통하지 않습니다. 다 장마당 가격으로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의 이 황해북도나 강원도에 사는 분들은 친한 사람끼리 월말이 되면은, 야, 우리 월급 타러 가자. 그리고 이제 산에 올라온답니다. 산에 올라와서 삐라를 주스면, 이거 하나 집으면 자기 한 달 월급보다 많은 겁니다. 근데 이 삐라에는 1달러만 넣는 게 아니라 간혹 5달러짜리도 넣고, 또 간혹 10달러짜리도 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10달러짜리 하나 주웠다. 물론 다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 재수 좋게 주운 사람은 1년 연봉하고도
더 많은 돈을 벌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달러의 힘이라는 게 지금 북한의 장마당에서는 거의 뭐 저 달러하고 위안화, 중국 돈만 통하지 북한 돈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난해 4월에 아까 그 김일성 초상화가 있는 건 지난해 이전에 찍은 돈이고 거기서 이것이 이제 5,000원 똑같은 5,000원 돈인데 김일성 초상화가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냐면은 이게 돈의 가치가 없다 보니까 물건을 사고 팔고 할 때 돈을 많이 담아야 되는데 뭐 지갑에 담아서도 안 되고 가방에 담아서도 안 되고 어떤 경우에 마대에 막 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대에 담아도 그냥 설렁설렁 담아서는 안 되고 이 발로 자꾸 밟아서 담아야 몇십만 원을 넣으니까 아야 김일성이가 자꾸 밟혀서 그런지 이게 빼버리고 지금은 김일성이 없는 저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근접 경호는 이제 허위사령부, 우리로 말하면 뭐 이게 무슨 경호실도 아니고, 우리 뭐 수방사 비슷한 거라고도 할 수 있죠. 어쨌든 경호부대입니다. 두 번째 이선 경호에는, 보위사령부. 그래서 우리 이제 기무사령부격이죠. 지금 사령관 조경철, 또 보위상 지금 김원홍이 해임됐습니다만. 그다음에 3선의 경찰이 이제 하는 이런 3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접에는 경호부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4선 경호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수작전 한다고 지금 이번에도 한미합동훈련에서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김정은이 갱도에 숨었을 때 어떻게 한다 이런 게 훈련이 진행되고 또 그래서 김정은은 평양에 있지만 이렇게 도망칠 수 있는 중국으로 도망칠 수 있는 지하 갱도가 마련되어 있다는데 이게 어느 구간에 전 구간이 되어 있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 지하 갱도를 판다는 것은 상당히 기술 문제뿐만 아니라 돈 문제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논란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뭐 북한이 남치명 땅굴을 뭐 의정부까지 팠다, 뭐 포천까지 팠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말이 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북한군에서 제1땅굴 공사장에서 이제 땅굴 파는 부대를 지키다가 그 땅굴이 발견되는 게 거기서 근무하다 왔기 때문에 이 땅굴의 그 과학성을 저는 조금은 알지만 땅굴은 그 비례하는 것만큼 그 반대만큼 버럭이 나와야 되고 그게 산소를 공급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땅굴의 목적 자체가 북한은 이 휴전선 4km를 하룻밤 사이에 땅굴 하나에 특수부대 1개 여단을 통과시키는 목적으로 판 게 땅굴이지 의정부까지 파고 내려오려고 땅굴을 판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중간중간에 산소 구멍이 있어서 구멍을 뚫어놔야 되는데 구멍을 뚫기만 하면 여기서는 압축 공기가 쏟아져 올라오기 때문에 하얀 증기가 기차 달리듯이 나오는데 대한민국 땅 어디나 우리 국방부가 다 감시하고 있는데 그렇게 땅굴을 의정부까지 파고 내려올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고 그 판다면 뭐 북한으로서는 좋겠지만 그게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또 올해부터 이제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김정은이 내가 집권했으니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다. 뭐 아시아 최고인 복지 정책을 한다 해서 12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뭐 지금 북한 인민들은 이거 환영하지 않습니다. 지금 장사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학교에 1년이라도 더 붙들어 놓으면 이건 손해란 말이죠. 빨리빨리 나오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67세의 황병서가 33살의 김정은한테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정남 전인민무력부장, 지금 5군단장으로 쫓겨내려가 있고 김상령 중장, 아까 피라를 향해서 기관총을 쏜 사람인데 지뢰도발에 책임을 지고 저 청진에 있는 9군단장으로 지금 강등돼서 또 내려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또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조용원을 여기 앉아있는 걸 불러내려서 김정은이 뭐라 그럽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 내가 조용원을 신뢰해. 근데 아까 여기서도 보시면 이 장면을 쳐다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죠. 어느 누구도 이 김정은의 앞에서 무릎 꿇은 군서열 1위 황병서를 쳐다보지 못합니다. 쳐다봐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도 그 누구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이 장면을. 그러나 딱 한 사람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조연준, 황병서를 잡은 저승사자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부하인 조용원 부부장이 내려가서 쏙닥거리는데 도대체 뭐라고 쏙닥거리는가 하고 쳐다본단 말이죠. 이 사람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가? 노동당 중앙위원회 안에 당위원장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안에 당위원자이면 어떻게 보면 김정은도 그 밑에서는 그냥 당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정상인데 뭐 이 사람이 지금 최고 존엄이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가서 당비를 바치거나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진은 여러분이 좀 드물게 보셨겠지만 56년도 사진입니다. 이 김일성이 사인하는데 이 여자는 팔 하나는 연탁에 짚고 팔 하나 또 허리에 올리고 이 최용의 아버지 최현 상장은 지금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했다가는 이 사람들이 가서 정강이 채일 텐데 그 당시는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 여자는 박정애로서 해방 직후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책임비서인 김용범의 와이프입니다. 이 여자는 소련 모스크바 공산대학을 나온 엘리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눈에 이 소련군 대위에 불과한 김일성은 이렇게 대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개인 숭배가 광적인 단계에 이르러서 이런 일도 없어지고, 자, 김정은은 또 선대 한 번도 하지 않은 이 지금 소위 자기는 원수인데 이 업힌 사람의 계급은 소좌입니다. 소령입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소령을 등에 업었다. 뭐 이런 파격적인 아마 프로파간다를 기대한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로켓 그 엔진 실험을 하고 그걸 성과를 거뒀다고 해서 이렇게 환호하는 모습. 이걸 이제 노동신문에 공개해 가지고 김정은이가 인민을 사랑하는 애민정치의 상징으로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통일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자, 북한의 이런 모습들은 뭐 우리 교대 앞에 우리 피자집 알바하고 크게 차이가 나질 않죠. 다만 이제 표현에서 거기서는 뭐 이탈리아 피자. 이것은 이제 러시아어 발음, 영어 발음으로 안 쓰고 러시아어 발음을 쓰다 보니까 이탈리아 피자라고 이 글자는 또 영어로 써놓고는 발음은 또 러시아어로 또 하고 뭐 여러분이 이게 대동강 맥주 이것도 이제 캔으로 또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캔 맥주. 북한에서는 이 캔 맥주를 또 뭐라 그러냐면 이게 떼기식 통맥주 이렇게 말합니다. 떼기 잡아뗀다 이제 뚜껑을 잡아뗀다. 자, 북한에서 과거에 길거리에서 고기 냄새를 풍기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장마당 경제가 들어서다 보니까 이렇게 길거리에서 고기를 굽습니다. 이 사람 아마 지나갈 때 상당히 괴롭지 않겠는가. 이 상당히 비쌉니다, 이게. 고기 요거 한 덩어리에 노동자 월급의 한 절반씩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좀 가격이 다르지만. 그러니까 북한 돈은 이미 휴지장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죠. 자, 결혼을 하는데 과거에는 드레스를 안 입었습니다. 신부는. 꼭 거기는 둘러리를 서죠. 이렇게 둘러리가 한 명씩 붙어 다니고 총각이 여자 집에 가서 한 상 차려 먹고 여자 데리고 자기 집에 와서 한 상 차려 먹고는 옷 벗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게 북한식 그 순서인데 이렇게 신부들이 최근에 북한식 드레스를 입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렇게 사진도 찍고 뭐 이런 거는 자, 여기서도 보시면 또 이 여자도 뭔가 좀 화려한 드레스 비슷하게 해 있고 아까 그건 군인이고 이것은 이제 보안성 경찰입니다. 그게 경찰과 북한군은 계급이 똑같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카드를 만들어서 이제 저금을 하라. 이걸 또 장려한단 말이죠. 근데 이자율을 보면 3개월만 넣어도 2%, 6개월에 3%, 5년이면 9%. 우리보다는 훨씬 이자가 높죠. 근데 북한은 은행에 돈을 넣었다가 북한은행이든 하병은행이든 넣었다가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러니까 안 넣는 게 좋지 여기다 돈 넣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자, 통일 문제를 보면은 뭐 우리나라가 분단된 지는 이제 72년밖에 사실 안 됐습니다. 통일은 우리 이제 보통 우리 국민들 특히 이제 우리 대학생들은 통일은 어떤 재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통일의 편익, 베네핏을 보면은 우리가 뭐 국토 면적이나 또 이런 데서 볼 때 이익이라는 것은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인구수에서도 우리가 지금 통일이 되면은 한 8천만 명에 육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빨리 통일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통일이 되면은 조선족 연변 동북 삼성에 있는 사람도 원래 그게 우리 고구려 땅이었지만은 그 사람들도 다 우리 어떤 비즈니스권에 다 흡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또한 이제 그 국방비가 많이 좀 감소가 됩니다. 우리가 뭐 F-15K 이런 거 한 대도 아마 이거 한 몇십 대 사오는데 거의 40조를 줘야 된단 말이죠. 이거 한 대당 한 1조에 가까운 이런 비행기를 사와야 되는데, 물론 뭐 통일된다고 해서 갑자기 국방비가 줄어드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군사비가 많이 줄어들면 그것이 통일 복지에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북한의 이제 지하자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최상급이 아닌가. 개성공단에서 북한 근로자들을 써본 기업인들이 말을 들어보면 북한의 노동력이 확실히 우수하다. 그 사람들한테 $160 정도 줬는데 그것도 당국에 다 빼앗기고 몇십 달러씩밖에 못 받았지만 그 사람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왜? 그게 신이 내린 직자입니다. 북한 정권이 들어서서 그렇게 훌륭한 직장을 가져본 건 북한 사람들로서는 개성공단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초코파이도 주지요, 라면도 주지요, 점심에 소고기국 끓여주지요, 뜨거운 물에 샤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요. 북한 김일성 정권이 만들고자 했던 흰쌀밥의 고깃국은 개성공단에서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개성공단은 북한의 핵개발 자금을 억제하기 위해서 1년 1억 달러를 우리가 압수하기 위해서 그만뒀는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금강산 관광은 조금 재개를 검토해 보되, 거기다 벌크캐시인 현금을 줘선 절대로 안 되고 쌀을 주는 방안, 우리가 뭐 쌀이 남아돈 데니까 제가 잘 모르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금강산 관광 다시 하자. 그리고 우리는 그 대가를 쌀로 주겠다. 그 포대에다 전부 대한민국 쌀이라는 걸 적어서 주면 어떻겠는가. 물론 북한은 항상 돈을 원하겠지만 뭔가 조금은 이 어그레시브한 통일 정책을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DMZ, 이게 아주 천연 자원 아니겠습니까? 여기다 이제 뭐 DMZ 세계평화공원도 만들고 해서 국제 관광객을, 그러니까 이 인류의 2차 대전 후에 무슨 유럽이다, 무슨 뭐 모든 자연 아름다운 유명한 곳 다 가봤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이제 이 대한민국의 DMZ를 관광으로 만든다면은 아마 엄청난 세계 관광객을 끌어들여서 우리는 정말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 팔아먹듯이 DMZ를 좀 팔아먹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또 통일이 돼도 이 38선을 저는 무너뜨릴 필요가 없다. 이거를 적절한 완충지대로 내놓음으로써 혹시나 북한 사람들이 또 대한민국이 좋다는 건 다 아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북한 주민의 한 70~80%의 머릿속에는 70~80%의 대한민국의 문화가 다 점령해 버렸습니다. 이 한 30%가 노동당 문화가 지금 안 밀려나려고 바둥바둥하고 있지. 북한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여러분보다, 저보다도 더 많은 드라마와 영화와 노래를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이미 우리 사람이 된 겁니다. 북한 사람이. 그런데 그걸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내려올 경우 그럴 리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일정한 완충지대를 둠으로써 그 사람들을 그 지역에서 노동력이나 인력으로 활용해야지 내려면 안 된다 이거죠. 뭐 이 통일편익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중국의 그 동북 삼성, 연영성, 길림성, 흑룡강성, 여기 이제 중국의 또 중공업이 여기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무연탄을 중국이 지금 헐값으로 사가는데, 그 무연탄이 다 중국의 중공업을 개발하는데 다 투입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북한의 이런 그 지하자원이 이게 다 그 중국으로 들어가는데, 이걸 우리가 막아야지, 우리가 뺏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뭐 비영면 뭐 이런 건 뭐 다시 설명드릴 필요 없고,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북한에 고향을 두고 내려오신 이산 가족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 여러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살아 생전에 고향 땅을 밟아봐야지, 뭐 돌아가신 다음에 무슨 고향이 어디에 있으며 무슨 부모 형제 혈육이 어디에 있겠냐 이거죠. 이런 면에서도 우리가 1천만 이산 가족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에게 고향 방문의 기회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화려한 단군일의 최고의 선진국이고, 북한은 단군일의 최악의 후진국입니다. 북한에 불이 들어오는 데가 김정은이 사는 평양, 김정은이 태어난 원산, 뭐 수풍발전소, 나진선봉,
몇 군데 안 됩니다. 이런 암흑의 세계가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화려하고 앞서 있지만 또 한 10년 후를 상상해 볼 때, 이 사람들이 핵무기를 가졌다, 핵무기를 가지고 수소폭탄도 가지고 ICBM도 가지고 이 대륙과 손잡고 시장경제로 간다. 그러면 우리도 그때도 이렇게 우리가 밝고 여기가 어두울 것이냐. 이게 혹시 서서히 역전되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도 우리는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이 셀 때 밀어붙여서 공격적인 통일 정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에 통일 대박이라는 얘기를 한 후에 사실 통일 대박이 좀 공격적으로 진행됐더라면 저는 얼마든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 근데 뭐 통일 대박보다 어떻게 보면 좀 순실 대박이라고 할까요? 좀 농단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는데 어쨌든 이 대한민국의 체제의 정당성,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이런 걸 북한에 다 그대로 이식시켜야 할 것이 여러분의 바로 이 역사 연구를 하시고 또 이런 포럼을 하시는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아마 일제시대를 살아보신 분은 여기 안 계시겠죠. 일제시대 때 쓰던 목탄차입니다. 이게 목탄차. 근데 현재 북한에 이게 다니는데 여러분이 이게 민간인 차량이겠거니 생각하지만 이게 민간인 차량이 아닙니다. 군대 차량입니다. 이 운전하는 사람도 군인이고 여기 탄 사람도 군인입니다. 근데 이 목탄차는 제가 휴전선을 넘기 전에도 민간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군대는 목탄차는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군대까지 목탄차를 써야 된단 말이죠. 이게 시동을 걸 때는 요만한 휘바루가 있어야 됩니다. 요 휘바루를 놓고 시동을 겁니다. 가기 시작하면은 시속 한 30km 이상 내지 못합니다. 이게 뿌연 게, 뒤에 뿌연 게 이게 목탄이 타는 연기입니다. 그 목탄 가스로 동력으로 가는데 경사가 한 20도만 시작돼도 이게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꼭대기 탄 군인들은 왜 탔냐면은 경사지가 나타나면 내려서 밀으려고 이게 타고 있단 말이죠. 근데 북한군에 무슨 전체 방사포를 끄는 차도 이 차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방사포니 로켓이니 뭐 이런 부대 이 차량들은 다 그대로 있지만 후방 공급을 위한 이런 보급용 차량들이 목탄차가 상당히 있다는 것은 북한이 얼마만큼 지금 열악한 지경으로 가고 있는가. 에너지가 없는 나라가 그렇게 군사력이 강할 수 있는가. 그래서 북한은 비대칭 전력인 핵무기, 화학무기, 특수부대, AN2기 이런 데 자꾸 북한이 몰입하는 겁니다. 전쟁 한번 하면 하자. 그러나 우리에게는 비대칭 전력이 있다. 우리는 북한을 수수방관하다가 이제 뭐 이 태양절이 내일 모레인데 4월 15일 날인데 또 북한이 핵실험할지 6차 핵실험할지 안 할지 지금 동창리에서 아니 풍계리에서 다 그 준비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핵실험이라는 건 실패가 없습니다. 핵무기를 여러분이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김정은이 설마 핵무기를 쓸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날 때 일본 천황이 항복하면 전쟁이 쉽게 끝나는데 천황이 항복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가더 사령관이 일본을 다시 공격하려니까 공격에 가서 육해공군이 점령해서 천황의 항복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려면 공격하는 부대와 방어하는 부대에서 200만 명이 더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 전 기간에 7천만 명이 죽었는데 이게 전쟁 사실상 다 끝났는데 일본 천황이 항복을 안 해서 전쟁을 또 한다. 그래서 일본이 리틀보이라고 하는 핵폭탄을 히로시마에 떨구지 않았습니까? 미국은 계산할 때 딱 핵폭탄이 3개 있었습니다. 한 방 딱 떨궜는데 항복할까 하고 일주일 기다렸는데 일본이 항복 안 했죠. 그래서 또 한 방 딱 떨궜는데 또 항복 안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야 이거 딱 하나 남았는데 이걸 던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던져도 항복 안 하면 이거 어떡하나 하고 던질까 말까 하는데 이제 천황이 손 번쩍 들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건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김정은이가 지금 자기가 지금 언제 망할지 모릅니다. 쿠데타로 축출될지도 모릅니다. 대단히 불안합니다. 김정은의 권력은 저걸 제가 볼 땐 정말 풍전등화인데 그렇다고 할 때 저 사람은 군사적 경험이 없고 그래서 핵무기를 쓸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북한의 핵에 대해서 이렇게 단순화의 어떤 단층적으로 평가하지 말고 북한의 핵을 내려놓게 하기 위한 그런 물리적 수단. 그래서 트럼프가 내일 모레 시진핑 만나서 당신 내가 안 하면 우리 혼자 할 테니까 당신은 국여이나 하라. 이런 식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데 거기서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아마 휴식 없이 한 몇 분 정도 질문을 받고 뭐 급한 분들은 화장실에 다녀오시고 그렇게 진행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질문 있는 분들은 질문을 해주세요.